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과 질권 설정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실제 케이스를 갖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권 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린 질권 그런 것 잘 몰라요. 질권이 뭐지?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질권 설정 여부가 나중에 채무자의 파산 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과 지역금융기관,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간에는 전세자금 대출 처리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PT에서는 이런 차이점과 그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방식. 대형 시중은행은 시스템 의존적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형 시중은행은 서울신용보증보험의 보증서만 믿고, 요즘 이제 서울신용보증서 있지만 옛날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렇죠? 혹은 대한주택도시공사, 이런 정부 출연 기관이죠. 이때 어떤 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정부의 정책자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문제되는, 지금은 이제 저기죠, 전세 사기 피해자, 이런 데서 이제 서울신용보증 주식회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서서 이제 피해자의 어떤 그 채무를 인수합니다. 이 질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에서도 그런 데서 이제 보증서를 받고 시중은행은 대출을 실행을 하죠. 질권 설정이 미비합니다. 은행은 전당포나 악덕 사채업체처럼 질권까지 설정해 두냐라는 태도를 직접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우리나라 은행이 질권까지 설정하냐, 이제 그런, 실제 이 업무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손실 영향이 미미합니다. 1년에 수십조씩 흑자를 내는 대형은행의 사억 손실은 한강의 아메리카 한 통 붓는 수준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대형 시중은행은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들과 함께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개별 전세자금 대출의 손실은 전체 수익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과 같은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때 이제 한 7, 8년 전이죠. 그때 전세 사기, 그때도 이제 전세 자금 사기죠. 지금 같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자금을 빼먹는 거죠.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질권 설정하면은 서민들한테 또 문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렇죠? 집주인들이 질권 설정자하고는 질권 의무자하고는 잘 거래를 안 한다. 그런 또 질권이 등록되는 순간 뭔가 또 세원이 포착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집주인들이 계약을 꺼려해서 문턱을 높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 금융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냐. 전세자금 대출 방식이 우리가 실무에서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 관찰을 해보면, 단위농협은 사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하고 이제 일부 관련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출자해서 운영되는 거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입니다. 출자. 조합원들이. 그래서 부실화가 되면 맛끝장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단위농협은 전세자금 대출 시 반드시 질권을 설정합니다. 직원들은 대출 손실에 대해 똥줄이 탄다고 표현할 정도로 신중합니다. 아니면은 단위농협도 이제 새마을금고처럼 채권 양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 손실 심각한 재정 박하를 방지한 철저한 관리를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전략. 지역 새마을금고는 채권 양도 방식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소액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면서 대출 즉시 임차보증금을 양도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조만간 파산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도받았기 때문에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자기네가 대출한 금액은 못 건드립니다. 철저합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저 지방에 있는 농협 혹은 새마을금고가 서울 쪽에 저소득층한테 대출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또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모 의원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노회배였나요? 하여튼 새마을금고였나요?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고 강남 아파트를 산 것도 있었죠. 이처럼 지역 금융기관들은 대형은행과 달리 개별 대출의 손실이 기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들은 4억 규모의 대출을 하기 좀 어렵지만 소액 대출에서도 채권 보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단돈 1,000만 원, 500만 원도 손실이 있으면 상당한 타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해놓을 건 다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파산을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뭔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빚을 졌겠죠. 뭐 3, 4억 갖고 재산이 4억이니까 뭐 10억 이상 뭔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억원가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은행은 대응이 부재합니다. 은행에 전화해도 담당자도 없고 은행은 서울신용보증보험의 보증서만 믿고 있죠. 우린 뭐 보증서만 딱 들이밀면 대출 사고 나와서 파산 선고됐다. 기한이익 상실. 그럼 채무자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냥 서울보증한테 보증서 내밉니다. 돈 줘. 그럼 서울보증이 돈 딱 주죠. 그리고 서울보증이 이제 채권자로 가입을 합니다. 보증보험은 손실이 발생하죠. 서울보증보험이 4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보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해도 채무자는 이미 파산 상태죠. 질권 설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하면 은행은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나 보증보험회사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연쇄적인 손실로 이어지죠. 그래서 질권 설정의 중요성. 질권이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죠. 1학기 2학년 물권법 시간에 배우죠. 물권법. 담보물권법. 2학년 2학기인가요? 물권법이 어떻게 돼 있죠? 처음에 소유권부터 나오죠. 소유권, 취득시효, 그 다음에 전세권, 용익물권 쭉 공부하다가 2학기 때 담보물권, 2학년 2학기 때 이제 아마 질권이 나옵니다. 담보물권. 그 다음에 이제 권리질권이 나오죠. 권리질권, 채권질권, 권리질권. 아무튼 뭐 지금 로스쿨도 뭐 비슷하겠죠. 로스쿨에서야 이제 뭐 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뭐 비슷하죠. 그때 배웁니다. 질권 설정의 중요성, 채권자 보호, 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대의권 행사를 보장해 주죠. 서울신용보증보험이 구상권을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담보 확보죠. 일종의. 질권이라는 거는 파산에서는 별채권이죠. 그렇죠? 임차보증금인데 우선권을 확보합니다. 별채권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파산 절차와 별도로 제외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별채권입니다. 파산에서 가장 빛나죠. 회생에서는 좀 제한이 있지만 파산에서는 뭐 왕이죠. 왕. 별채권자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판사도 못 건드리죠. 관제인도 깨갱입니다. 별채권자 앞에 가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최소한 질권까지 설정해주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질권까지 양도해 주어야 나중에 채무자 파산 시 서울신용보증보험이 대의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죠. 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전자, 우리 파산 관제인 이제 늘 관찰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질권 설정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파산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이를 통해 서울신용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 시 자금 흐름은 은행 손실, 대출은행은 사건 손실 발생합니다. 보증보험도 손실이죠. 파산재단 형성, 4억 원이 파산재단을 편입됩니다. 구상권 행사, 서울신보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죠. 은행은 이제 손실을 서울보증금으로부터 메꾸니까 은행은 사실은 손실을 보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 4억 원 손실을 보고 서울보증보험의 이제 대손 처리가 되겠죠. 질권 설정이 되어진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하면 4억 원의 전세자금은 결국은 이제 파산재단으로 들어옵니다. 이 자금은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되며 관제인도 뭐 보수를 받죠. 그렇죠?
서울 지역의 경우 채무자는 또 5,500까지 보장해줘요. 일종의 횡재를 하게 되죠. 4억 원이면 약 1,600만 원의 횡재, 관제인도 보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별 접근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시중은행, 질권 설정 안 합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반드시 설정하거나 뭐 채권 양도 방식이 오히려 선호하죠. 질권 설정보다 채권 양도 방식. 결국은 뭐 그게 그건데 반드시 설정합니다. 사채성 대부업체 반드시 설정하죠. 채권 양도, 대형 시중은행은 없습니다. 단위농협, 채권 양도 적극 실시합니다. 사채성 대부업체 예외 없이 실시합니다. 다만 이 채권 양도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채권 양도를 받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 먼저 그 세입자가 돈을 빼 나가도 예전에는 이걸 횡령으로 처벌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동대문경찰서, 과거에 청량리경찰서죠. 거기 사건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법을 딱 리서치해 보니까 몇 년 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빼가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 양도 받고 질권 설정했다고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권리 행사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행사를 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해야지 나중에 뭐 형사처벌 시킨다고 돈 갖고 빼 나갔다고 세입자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계약 전에 집주인하고 해서 돈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보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질권 설정, 이것도 정확하게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설정해놓고 멍하니 한다 그래서 당연히 보장하는 게 아니죠. 손실 영향, 대형 시중은행은 미미하죠.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심각하죠. 사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주 그 사채, 뭐 물론 대부업체입니다. 근데 똑같은 날 천, 그죠? 꿔주죠. 이자 뭐 비쌉니다. 한 19%, 20% 가까이 됩니다. 3천이면 1년에 600이에요. 한 달에 50입니다. 이자가. 엄청나죠. 2부죠. 지금 2부지. 치명적이죠. 대출 규모, 대형 시중은행은 고액을 해줍니다. 뭐 매덕, 이 단위농협 새마을금고는 뭐 5천만 원 넘는 경우 못 받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제가 한 4억 정도 대출해 주는 거 봤어요. 농협중앙회는 대형 시중은행으로 봐야 됩니다. 농협이라고 같은 농협이 아닙니다. NH농협은행이라 그러죠. 걔네들은 엄청난 슈퍼파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형 시중은행입니다. 제가 말하는 단위농협은 조그만한 지역에 있는 농협 말합니다. 무슨 뭐 용산 농협, 용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런 데는 단위농협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성수동 새마을금고, 그죠? 성수동 새마을금고, 봉천동 새마을금고. 근데 뭐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는 시중은행의 역할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전세자금 대출 시 소비자의 주의사항. 질권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서는 질권의 개념을 몰라서 질권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아 챙기다가 지금 기소가 돼서 사기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질권을 설정됐냐 안 했냐, 설정됐으면 질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질권 설정한 거는 채무자가 나서서, 세입자가 나서서, 임차인이 나서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속이고 집주인한테 받아서 뭐 챙겼다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죠? 이게 질권과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권 설정된 거를 임차인이 빼서 중간에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형사처벌 받습니다. 뭐 형사처벌 안 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돼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빨리 조기에 이제 임대차를 종료해서 그 채권 양도, 그죠? 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권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고 날렸다. 결국 뭐 집주인은 이중으로 변제해야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횡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사적인 문제도 되는구나. 그래서 질권의 개념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금융기관별 차이점을 인지해야 되고요. 계약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부채증명서 제가 이 사건을 봐도 질권 얘기도 없습니다. 결국은 은행에서 이제 은행이 아니라 이제 임대인이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은행이나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뒤에 다 채권 양도 통지서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서가 있어서 거의 뭐 제가 100%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그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뭐 이제 형사 문제는 제가 그냥 방론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형사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 문제는 뭐 늘 있었죠. 질권.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전에는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허그 대한주택도시공사입니다. 다른 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허그는 다른 금융기관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 마찬가지죠. 전세자금 대출과 질권과 관련된 파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